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서 줄 소송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하나의 앱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은행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가 우리 시간으로 막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행사의 관전 포인트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표준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왜 착수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대법원이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판결한 것에 따른 건데요. 사실상 현재 보험 표준 약관을 유지할 경우엔 보험금 줄 소송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인 일용 근로자가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금액이 3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65세까지 상실 수익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 62세 일용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현재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 1억 4,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내고 있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보험개발연구원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올리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당장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1.2% 인상됩니다. 한 사람당 연간 6천 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건데요. 다만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 인상폭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줄다리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금감원 표준보험 약관 개정은 빠르면 2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견이 제기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올 하반기쯤부터는 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은행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는 상당히 편해지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부여됐지만 사실상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금융결제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 결제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선 각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그동안 이 결제망을 외부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망을 이용하려던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1대1로 제휴를 맺어야 했고 결제망을 이용할 때마다 한 건당 400원에서 500원의 적지 않은 이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폐쇄적인 시스템으론 금융혁신이 힘들다고 보고 은행들에게 결제망 오픈을 압박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공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용료도 건당 40원에서 50원 선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건가요?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농협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농협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농협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후불 결제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기존 핀테크 결제 사업자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일시적 자금 부족 시 거래가 불가했는데요. 핀테크 결제 사업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소액 범위 내 후불 결제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은 대중교통, 휴대폰 소액 후불 결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로 예정이 돼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이 관세 인상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뜻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다음 달 2일에서 더 미룬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엔 10%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이 합의한 90일간 무역 협상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턴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고 위협해왔는데 이번에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부터 인상할지 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추가적인 진전을 전제로 무역 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열 계획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장소로 본인 소유의 리조트인 마러라고를 언급했습니다. 마러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 정상들을 초청했던 장소로 2017년 4월엔 시 주석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던 곳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지금 중국 대륙을 그야말로 관통을 해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시간 오늘 밤에 출발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얘기를 좀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지금 두 정상은 이제 뭐 서로 출발을 할 거고 예. 현지에서는 근데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양국 실무진이 나흘 전인 지난 21일부터 이제 하노이 현지에서 실무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주말에도 미국 대사관이나 북한 측의 숙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의제나 뭐 회담 장소 또 동선 등은 아직까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지난번 1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있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정부도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이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네. 나온 발언인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또 국제자본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주인, 주도권, 또 중심 등의 단어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체제에서 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실은 북미 회담에서 어떤지 좀 기대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 비핵화 관련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 여부가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 했던 브리핑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번 북미 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쟁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북한 또 중국과 미국 이렇게 4개국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상호 교차해서 종전선언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협의들을 맺었지만 북한과 미국만 남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평화협정이야 당연히 모든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겠지만 이번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실질적인 이 당사국들 사이의 종전은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문 대통령의 앞서 보셨던 이 신한반도 체제 발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부는 이미 이 한반도 평화 체제 다음 단계의 준비에 그렇죠. 착수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뭔가 이렇게 양측 두 나라, 북미 두 나라에 뭐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고 말고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상당히 뭐 지금까지 보여지는 분위기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류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서는 좀 굉장히 서로 간에 줄다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회담의 뭐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핵심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양측이 원하는 것이야 명확합니다만 그렇죠.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내주고 또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요. 예.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받아내는 게 최우선 목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담에서 이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잡는 식으로 한 발 더 나아가자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북한은 석탄을 수출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이 수출입 경제 구조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만 이 중요한 제재가 뭐 이번 회담에서 당장 풀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단계별 제재 완화 약속을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예. 처음에는 서로 한 방에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빅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스몰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광호 기자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서로 조금씩 주고받는 게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장 위험이 높은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적항공사 9곳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10대 가운데 1대 정도가 20년이 이상 된 노후 항공기라고 파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항공기 신규 도입에 따라서 승무원 425명, 정비직 140명 등 총 776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폐쇄 기간에 노동자가 불법 쟁의에 참여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봐야 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근로자 270여 명의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성기업 근로자들은 2011년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직장 폐쇄로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올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2%, 반대가 27%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모바일 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5시 조금 넘었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시간으로 9시쯤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막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 좀 전해 듣고 있는데요. 각국의 IT 기업마다 새로운 기술도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주 기자, IT 신기술의 축제 MWC가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이곳 바르셀로나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9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2,5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신기술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 또 기술은 어떤 겁니까?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폰과 5세대 이동통신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보인 폴더블 폰에 이어 곧바로 화웨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을, 화웨이는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크기는 펼쳤을 때는 화웨이가 6.6인치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보다 2인치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보다는 약 70만 원 정도 비싼 29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선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5G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마다도 5G 스마트폰을 동시에 선보였는데요. 이에 맞춰 통신사들도 신기술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우선 KT는 5G를 이용해 10,000km가 떨어진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부산 앞바다에 비행물체를 띄워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였고요. 황창규 KT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5G 시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SK텔레콤은 5G를 이용한 가상현실 기술과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을 앞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MWC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도를 좀 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MWC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세상에 특히 모바일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제품들은 또 새롭게 선보이는 게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히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드리기 위해서 좀 저희 취재팀, 좀 우영준 기자를 비롯해서 기자 3명이 좀 현지로 특별히 좀 파견이 돼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사들이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일종의 예고편인데요. 중앙대 위정현 교수, 한양대 광노선 교수 두 이 교수님과 함께 이번 MWC에서 선보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좀 어떤 거에 특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제품, 즉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두 분과 함께 좀 다양한 얘기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쉬운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번 이 MWC 혹시 두 분 중에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가보지는 두 분 다 가보지는 않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안 가보, 저도 안 가봤으니까 서로 이제 공통된 위치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은 올해 혹시 MWC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MWC의 슬로건이 인텔리전스 커넥티비티에서 지능형 연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지능형 연결. 예. 예. 그래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AI, IoT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연결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G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세 가지가 과연 5G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거를 보는 것이 이번에 행사의 아마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세 가지.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빅데이터하고요, AI하고 IoT하고. AI, 그다음에 세 번째가 IoT. IoT.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요. 딱 지정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빅데이터, AI, IoT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 교수님은 올해 특별히 좀 뭐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올해 MWC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요? 그전에는 이제 풀네임으로 이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어떤 풀네임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약자로 MWC 19로 썼더라고요. 아, 2019도 아니고 예, 19로 썼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이제 곽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I 같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과 접목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모바일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 바운더리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런 영역을 넘어가겠다는, 즉 모바일을 더 넘어서 기술과 사회의 발전을 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컨벤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만 이렇게 언급이 되거나 발전을 하던 각각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는 특히 이제 올해 이 모바일 MWC에서는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MWC 같은 경우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바로 1월인가요?
두 달 정도 전에 CES 이제 CES가 바로 그러니까 CES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어떤 통신사들도 그렇고 전자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회사들이라든지 다 전부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스를 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를 하고 근데 두 달 후에 또 한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카니발리제이션 즉 중복 현상이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굉장히 해마다 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단지 뭐 제품 소개나 모바일, 스마트폰 소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시대나 기술의 흐름을 좀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표현된 올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우리 취재기자라고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더나 한번 지금 하필 다행히도 또 저희 기자 한 사람이 CES 얼마 전에 갔다 온 기자거든요. 우영준 기자. 그래서 이번에도 갔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 교수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CES하고의 중복성 부분이 항상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지난번 CE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 측면이 있었고요. 그게 무역 활동 때문이라는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 이제 중국 업체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예. 그 5G 관련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방 국가에게 5G 장비 화웨이 쪽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나 독일도 그 전에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실 유럽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CES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 친화적인 국가들 간의 어떤 잔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월드와이드한 그런 잔치다. 진짜 글로벌한 그런 잔치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긴 하더군요.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폴더블 폰 부분하고 그다음에 5G 기술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MWC에서 소개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더블 폰이라는 게 물론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라서 봅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폴더블 폰 얘기는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했고 삼성 거는요. 화웨이 얘기를 많이들 하대요. 보니까 좀 삼성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인다. 뭐 금액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도 해서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좀 화웨이가 삼성이 출시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서둘렀다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폴딩, 아웃폴딩 뭐 이런 어떤 이슈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특히 인터넷에 어떤 제품을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뭐 이제 구김 현상이 발생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다시 이제 펼치고 이제 접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김이 구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2인치가 더 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성과 차별성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삼성 정도의 수준은 좀 기술력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히려 반증하는 이제 그런 이번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왜 이 중국의 뭐 샤오미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중국의 폴더폰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삼성이랑 차이가 있고 가격도 비싸다면 굳이 이번에 뭐 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왜 걔네들은 그 중국 그 회사들은 이번에 서둘러서 굳이 제품을 내놓았을까요? 아마 그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삼성과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판매를 목적으로 과연 개발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인 게 일단 가격이 삼성보다 한 50만 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근 300만 원이돼요? 예, 근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출시되느냐? 삼성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날 미국에서 출시한다고 해서 날짜를 딱 못 박았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지나갈 때쯤에 출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이 애플에 대한 얘기는 두 분한테 좀 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유 교수님부터 여쭤보면은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애플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은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발표한 걸 보고 있으면
근데 폴더블 폰은 이제 두 개 양쪽으로 접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애플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3단으로 이제 접는. 아, 애플은요? 예,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애플이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제 제품화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가, 그렇죠. 또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수님, 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거를 열어젖힌 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예. 2007년도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애플보다는 삼성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그렇죠. 치고 나간 게 예.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특히 이번 폴더블 폰은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애플을 이제 좀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강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애플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드웨어적인 특성,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삼성이 상대적으로는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애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이 삼성이 화웨이보다 싸도 사실은 240만 원 정도 되고 화웨이는 뭐 그거보다 아까 한 50만 원 좀 더 비싸서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애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당시 핸드폰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혹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 당시도 거의 한 10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넘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런 투지 폰들이 어느 정도나 했었어요? 그 당시에 투지폰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전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비쌌죠. 3배 가까이 비쌌다는 얘기, 정말 파격적인 건데요. 지금 대략 요즘에 이를테면 이제 노트 9 같은 경우 삼성 거 노트 9 같은 경우 근 100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250만 원 정도면 오히려 조금 더 격차가 준 게 아니냐, 완전히 새로운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격 문제는. 예, 가격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에 맞을 정도의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소구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이 스마트폰이라는 즉 과거에는 핸드폰이라고 불렀지만 아이폰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용도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우리보다 이제 소득 수준 GNP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6개월치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대단한 거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뭐 월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치 월급을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몇 년에 걸쳐서 갚는. 그만큼 자기한테 그게 필요하고 자기가 그만큼 그거를 굉장히 뭐 갈구한다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소중하다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과시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를 이제 과시하는 또는 그걸 쓰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생태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좀 한 세트로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유정윤 교수님께서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 새롭게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성에 대한 측면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곽 교수님께서 봤을 때 이번 폴더블 폰이라는 게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좀 차치하죠. 그건 제쳐두고 이런 이 접는다라는 이런 개념의 이 디바이스가 과연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혁신을 IT 업계나 이 글로벌 전자제품 이런 쪽 업계에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정도의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이폰이 나왔었을 때 기존 폰과 달랐던 게 뭐냐면 기존 폰은 문자하고 통화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은 정보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과연 그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어떤 요소를 제공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다만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게 작은 크기의 큰 화면이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이게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이제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만큼의 혁신성을 내놓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 부분이었고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단순한 어떤 그 뭐 통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정보를 아이폰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띄게 했는데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는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정보적인 측면은 분명히 좀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노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기존의 아이폰이 줬던 혁신성을 뭐 능가하든 아니면 그에 버금갈 만한 혹시 그런 거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의도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폴더폰이라는 어떤 화면을 자유자재로 어떤 구기고 뭐 접고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가 미래에 올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기술적인 어떤 기술력의 과시, 뭐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에서 흔히 이제 혁신에서 쓰는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테크놀로지 푸시, 디맨드 풀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것은 기술이 밀고 나가는 거고, 디맨드 풀이라는 것은 수요가 당기는 이런 건데, 뭐 혁신의 과정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만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조사도 즉 혁신을 했던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용도의 사용법을 사용자들이 씁니다.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사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용도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제품이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 걸쳐놓고 보는 식의 어떤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격이 높다는 게 그걸 명확하게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적게 팔리더라도 일단은 니치 마켓이라도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라든지 매스 마켓은 그 다음 단계 생각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런 가격 이런 것들 다 있고 선점 효과도 있고요. 그래도 이 폴더블 폰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IT 업체들이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소구하고 싶은, 접근하고 싶은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화면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더 큰 만족도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큰 화면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만족도, 그거에 해당되는 그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 내용은 과연 뭘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패드 좀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 폴더블 폰에서 나온 정도의 콘텐츠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쪽에서 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중저가 폰이 있고 고가 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써보지 않으면 어떤 게 중저가 폰인지 어떤 게 고가 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도 내 제품이 고가폰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서 보더라도 이렇게 접어서 피면 아, 저거는 비싼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짧게 하나만 두 분한테 같이 듣겠습니다. 이거 4월 26일 날 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께 교수님. 예. 교수님 사실 겁니까? 아, 글쎄요. 나중에 끝날 때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 교수님은 사시겠습니까? 현재 제 스마트폰이 S7인데 이 제품 교체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예. 뭐 이 폴더블 폰이 아니라 S10으로 갈지도 좀 지금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그냥 좀 재밌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사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휴대폰 디바이스 시장의 어떤 표준
어떤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을 유 교수님 먼저 하시죠. 스마트폰에 저는 이제 이번에 폴더블폰 어떻게 보냐면 스마트폰 내에서의 베리에이션을 봅니다. 변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절적인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약간 이제 변형이 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이제 이거 폴더폰과 뭘 할 건가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통신사도 보면 결국에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특히 게임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게 한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탄압받고 있습니다만 뭐 돌고 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임으로 돌아오는. 글쎄. 예,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는 이 폴더블 폰이 결국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표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좀 그 개발도상국가 쪽에서는 이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그런 사각형 형태의 폰을 계속 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폴더블 폰을 통해서 좀 더 가볍고 작지만 화면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서 지향할 것 같고요. 특히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화면이 작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폰을 가지고 다니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220만 원대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살 거냐라고 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아마 100만 원대 정도까지 가격이 글쎄요.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선호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알 수 없죠. 뭐 비근한 예로 2007년도에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폴더블 폰이 정말 당시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만큼의 혁신을 가져올 줄 아는 건지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두 분과 그런 얘기를 해본 건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MWC의 주제는 앞서 우리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연결 사회입니다. 즉 연결이 된다.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핵심이 바로 이 5G, 즉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앞둔 국내 기업이죠. KT, SK 등 우리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MWC에서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이 기술로서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지에서 김한진 기자가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만든 5G 스마트폰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들도 5세대 이동통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공장을 선보였습니다. 저화질로 제작된 영상을 고화질로 바꿔 분량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음원 등 미디어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영상 촬영과 합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분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KT는 5G로 비행선을 띄우는 초연결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부산 하늘에 띄운 카메라가 달린 비행선을 10,000km가 떨어진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조종해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장시간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스카이쉽의 장점에 초저지연 5G 기술, KT의 차별화된 진행형 플랫폼을 연동함으로써 해양 오염, 산불 감시 등 각종 감시 및 관광 영역에서의 활용, 추가로 도서지역 백신, 구호물품 운반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통신장비 회사인 노키아는 5G를 통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에릭슨은 이번 MWC에서 스마트 공장을 선보입니다.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5세대 이동통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각 기업마다 다양한 신기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은 참 낯설고 또 두렵지만 또 설레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5G 기술이라는 게 아마 또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그런 어떤 두 가지 상대적인 그런 느낌들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5G 기술이 과연 어떤 건지 이 부분 또 이게 적용이 될 경우 세상에 어떤 도움들, 어떤 뭐 편리성 이런 것들이 올지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두 분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4G, LT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세대, 그러니까 4G하고 5G 기술의 차이는 단순히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까? 사실 그 스피드가 빨라지고 또 넓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데이터는 20배 정도 더 많이 전송할 수 있고요. 반응 속도는 10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5G하고 4G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설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4G인 경우에는 정지 명령을 내리면 1.1m를 가서 정지를 하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2.7cm 정도 가서 정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4G는 1.1m를 가고요. 1.1m를 예. 가고 5G 같은 경우에 2.7cm를 가거든요. 아, 미터하고 센티미터의 차이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 한 5, 60m 간다는 얘기도 제가 보통 합니다만은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인간이 현재 직접 운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제어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결국 AI가 제어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이 감지하는 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정보 처리하고 판단도 인간보다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신 속도만 빨라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2.7cm라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1cm 미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특히 이제 AI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예측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 결국 예측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감각에 이제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반응을 하게 되는데 AI는 이미 감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부터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5G 하에서의 자율주행차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기사, 이게 제가 좀 여담이긴 합니다. 오늘 나온 저희 사회 쪽 기사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저쪽에 이제 남쪽인데요. 운전을 하시다가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30km 속도로 달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피해자 운전분은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고령자 운전에 대한 위험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는 게 상당히 이제 좀 안전성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그런 분야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 동안에 학교에 가서 내야 할 숙제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자율주행차를 타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기술이 인간 세상에 큰 수혜를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거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곽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MWC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5G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뭐 AI라든가 뭐 IoT라든가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게 그 세 가지였는데 빅데이터, 이 기술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제 이 5G 기술과 접목이 돼서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보일 수 있는 이제 행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기술들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5G가 합쳐지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변하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을까요? 당장 변화를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유선으로 하던 거를 갖다가 이제 무선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선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사실 지금 5G의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선 5G가 되면 그 Io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데이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IoT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의 사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다음에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빅데이터 양이 더 많아지면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분석할 것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5G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하느냐라고 하면 딱히 당장 변할 거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된다.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환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 단계 더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CG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의료 쪽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는데 당장 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핸드폰이 나오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정도는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요. 유 교수님한테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림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옛날에 나왔던 꽤 됐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저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5G 기술이 적용이 된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 정도 되면 5G 기술이 이제 좀 더 대중화되면 저 정도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저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기술이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한 네. 기술인데요. 유감스럽게도 5G라는 통신 속도나 대역폭 이슈하고 홀로그램 이슈는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홀로그램의 기술적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홀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빛을 쏘아가지고 뒤에 막에, 그러니까 영화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어떤 영상을 맺히게 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빛을 쏘고 영상을 주고 받을 때 5G라는 그런 어떤 큰 대역폭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영화니까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막 화면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확실히 조금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설레는 겁니까? 이렇게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실현화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이제 현재 글로벌 산업에 현재 각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좀 해당이 좀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두 분한테 한 말씀 딱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곽 교수님한테 이 5G 기술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된다고 그러면 현재 산업한테는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거죠? 꼭 부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자리를 너무 생각했나 일자리를 봅니다. 생각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이 많아지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 저임금 때문에 이제 자기네 나라에 와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그 스마트 공정화되고 IoT로 다 연결되고 해서 이게 자동화돼 버리면 굳이 저임금을 주는 그런 나라에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공장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 세금은 더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이라고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요번에 어젠가요? 그 LG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르셀로나에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평택 공장에서 금형 공정에 대해서 예.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 예. 그래서 하는 거를 갖다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당장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은 공장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술자를 파견하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장이 아르헨티나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IoT를 연결하고 그래서 5G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다 조정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어서는 상당히 높아지겠군요. 예. 생산성도 높아질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위 교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 부정이라는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 반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늦어진다면 지금 이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빨리 적응하는 쪽에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일자리 이슈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전체 기술의 발전 속도 이 양자 간의 괴리가 이제 있는 문제가 예.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렇더라고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일자리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직업 훈련이라든지 대학 교육의 고도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다 양질의 또는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어떤 이슈에 직면하기 때문에 반대로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는 AI 그 기술자들이 즉 엔지니어들이 없어가지고 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왜 빨리 못 갔는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또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자꾸 혼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자리 문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 지금은 이게 자꾸 우리가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게 자꾸 혼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가 기업이 할 일이고 어떤 게 정부가 할 일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 가르마를 타주는 게 구분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SBS, MBC, MWC 특집은 계속됩니다. 내일 또 더 멋진 그림과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